바람처럼 달렸다. 글 김남종. 도둑 맞은 자전거. 도둑 맞은 자전거가 보였다. 한 달 전에 사라진 오렌지색 자전거였다. 자전거는 처음 보는 자물쇠를 달고 시장 어귀에 얌전하게 서 있었다. 동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장바구니를 든 아줌마들, 채소와 과일을 소복하게 쌓아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보였다. 엄마는 이것저것 둘러보며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동주는 자전거 옆에 서서 멀어지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를 따라가면 자전거가 다시 사라질 것 같았다. 엄마야 어차피 시장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게 뻔하다. 동주는 천천히 손을 뻗어 자전거를 만져보았다. 손끝에 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았다. 밤마다 꿈에 나왔던 자전거.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전거. 다시 봐도 동주의 첫 자전거였다. 몇 달 전에 막내 외삼촌이 불쑥 찾아왔다. 외삼촌은 선원. 축구장보다 큰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다. 1년에 2번 얼굴 보기가 힘들지만 올 때마다 신기한 선물을 가지고 온다. 열대 밀림에서 자라는 티크나무로 조각한 코끼리상, 고양이만한 과일 박쥐를 사냥할 때 던지는 진짜 부메랑, 들소뿔로 만든 새총, 하얀 돌을 깎아 만든 해골,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만든 목걸이, 신기한 맛이 나는 사탕과 과자도 많이 가져다 준다. 동주야, 삼촌 왔다. 동주가 맨발로 뛰어나갔다. 마당에 서 있던 외삼촌이 달려오는 동주를 들어올려 하늘 높이 던졌다. 선물! 선물! 동주는 하늘을 날면서 외삼촌을 졸랐다. 동주를 받아 땅에 내려놓은 외삼촌이 마당 구석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켰다. 어제 내린 비로 사과꽃이 우수수 떨어진 나뭇가지엔 참새 혀 같은 나뭇잎이 보일락말락 초록 눈을 뜨고 있었다. 하얀 꽃잎이 카페처럼 깔린 사과나무 아래에 오렌지색 자전거가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주워왔다. 동주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전거를 만져보았다.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난 자전거. 동주를 만나기 위해 먼 바다를 건너온 자전거였다. 바퀴는 튼튼하고 몸통은 굵고 안장은 큼직한 데다 푹신했다. 반짝거리는 핸들엔 설명서와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진짜 주운 거야? 외삼촌이 못 들은 척 동주에게 물었다. 탈 줄은 아냐? 동주가 고개를 저었다. 외삼촌과 동주는 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자전거 배우기는 쉽지 않았다. 외삼촌이 잡아줄 땐 괜찮은데 손을 떼기만 하면 자전거가 1초 만에 넘어졌다. 무릎과 팔꿈치가 까졌지만 동주는 아프지 않았다. 자전거가 긁히고 흙투성이가 되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다. 동주와 자전거는 운동장을 함께 뒹굴었다. 외삼촌이 자전거를 도로 가져간다고 할까봐 동주는 무조건 괜찮다고 했다.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클 거니까. 동주도 알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과 신발이 작아진다. 지금은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밟아도 끝까지 발이 닿지 않지만 금방 커서 어른들처럼 멋지게 안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막내 외삼촌은 이틀 뒤에 동주가 혼자 운동장을 10바퀴를 돌자 바다로 떠났다. 다시 찾아올 땐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동주는 날마다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를 타면 키가 부쩍 큰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대고 다리에 힘이 넘쳤다. 빨리 달릴 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가 된 것 같았다. 힘껏 달리다 종종 넘어져서 무릎과 팔꿈치가 성할 날이 없었지만 그 정도는 아무렇지 않았다. 동주는 자전거를 아꼈고 자전거도 그런 동주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았다. 동주가 달리고 싶으면 자전거도 달리고 멈추고 싶으면 알아서 멈추었다. 자전거와 친해질수록 힘들이지 않고 멀리 빨리 갈 수 있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함께 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동주가 학교 앞 문구점에 갔을 때였다. 건전지를 사서 나오다 문득 문구점 구석에 있는 게임기에 눈이 갔다. 신나게 게임을 하는 친구 뒤에서 구경을 하고 나왔는데 밖에 세워두었던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다. 내 자전거 못 봤어? 동주가 문구점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동주는 침을 꼴꺽 삼켰다. 누가 장난친 거야. 저 모퉁이 뒤에 숨겨놨을 거야. 문구점 모퉁이를 돌았지만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천둥이 쳤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동주는 정신없이 문구점 주위를 뛰어다녔다. 숨이 막힐 때까지 달려도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다. 문구점 아저씨에게 물어봤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자물쇠 안 채웠냐? 자물쇠는 채우지 않았다. 건전지만 사서 빨리 나올 생각이었으니까. 동주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보았다. 자전거와 자물쇠가 사라져 외톨이가 된 것도 모르고 열쇠는 기분 좋게 짤랑거렸다. 얼마나 게임기를 보고 있었을까?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10분 같기도 했고 30분 같기도 했다. 문구점에 왜 게임기가 있는지 동주는 아저씨가 원망스러웠다. 문구점 아저씨는 헛기침을 하며 동주 눈길을 모르는 척 장난감에 쌓인 먼지를 털었다. 동주는 다리가 아플 때까지 동네를 돌아다녔다. 자전거가 사라졌다는 걸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길 모퉁이에서 불쑥 나올 것 같았다. 자전거가 많이 세워진 곳을 찾아다녔지만 동주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다. 지나다니는 자전거를 살펴보아도 동주 자전거는 없었다. 문득 스쳐가는 오렌지색 자전거를 힘겹게 쫓아가 봤는데 동주 자전거는 아니었다. 자전거를 탄 누나에게 괜히 핀잔만 들었다. 해가 지자 가로등이 켜졌다. 오렌지색 가로등 불빛을 받자 지나가는 자전거들이 다 오렌지색으로 보였다. 동주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다. 나중에 막내 외삼촌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도 걱정이었지만 당장 급한 건 엄마였다.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했다. 동주는 용기를 내어 연습했다. 엄마,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엄마, 자전거 도둑 맞았어요.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누가 잘못했는진 분명했다. 자물쇠를 안 채운 것은 실수지만 자전거를 훔친 건 도둑질이다. 그렇지만 도둑은 동주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을 것이다. 큰 잘못을 한 사람보다 작은 실수를 한 사람이 왜 더 힘들어야 하는지 동주는 억울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동주는 대문을 열었다. 대문이 이렇게 무거운 줄 전에는 몰랐다. 삐그덕. 대문이 동주가 왔다고 고자질을 하는 것 같았다.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엄마가 물었다. 건전지 사러 간다더니 왜 빈손이야? 잃어버린 건 자전거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사라졌던 자전거가 지금 동주 눈앞에 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역시 동주 자전거였다. 네덜란드에서 온 오렌지색 예쁜 자전거가 우리나라에 2대일 리는 없다. 동주는 자전거를 집으로 당장 데려가고 싶었지만 바퀴에 튼튼한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 동주는 자전거 안장에 앉아보았다. 부드러운 안장이 동주 엉덩이를 전처럼 폭신하게 받쳐주었다. 동주는 안장에서 폴짝폴짝 움직였다. 너 뭐야? 빨리 안 내려와?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돌아보니 6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동주를 노려보고 있었다. 콜라병을 손에 든 남자엔 동주보다 2뼘쯤 컸다. 하지만 동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거 내 자전거야. 뭐? 내가 잃어버린 자전거라고. 남자애가 콜라병에 꽂힌 빨대를 쭉 빨았다. 까만 콜라가 빨대를 타고 꼴깍꼴깍 목으로 넘어갔다. 콜라를 단숨에 절반이나 마신 남자애가 동주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웃기지 마. 이 자전거 우리 아빠가 사줬어. 우리 삼촌 선물이야. 동주가 얼굴이 빨개져 소리를 질렀다. 남자애는 오히려 목소리를 낮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럼 내가 자전거를 훔쳤다는 거네? 내가 도둑이야? 동주는 불끈 쥔 남자애의 주먹을 보았다. 도둑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도둑이 아닌데 도둑이라고 부르면 누구든지 기분이 나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동주 자전거였다. 동주가 남자의 주먹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누가 형 보고 도둑이래? 자전거만 내 거라고. 동주가 울먹이자 손님이 없어 상심했던 시장 할머니들이 이쪽을 쳐다보았다. 남자애가 주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긁적였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네 자전거란 말이지? 응. 동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애가 동주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럼 이게 네 자전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또 있겠네? 우리 엄마. 좋아. 가서 엄마 데려와. 나도 아빠 데려올게. 우리 엄마가 내 거라고 하면 자전거 주는 거지? 약속할게. 이거 먹을래? 남자애가 반이나 남은 콜라병을 내밀었다. 동주는 콜라를 빨아먹으며 엄마를 찾으러 갔다. 동주 엄마는 생선가게에서 꽁꽁 언 오징어를 살피고 있었다. 동주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다. 엄마! 어떤 형이 내 자전거가 자기 거래. 자전거? 잃어버린 거? 응. 엄마가 벌떡 일어났다. 동주는 엄마를 데리고 자전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남자애를 찾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 기다리면 돼. 그 형이 아빠 데리고 온댔어. 자전거는 어딨니? 형이 타고 갔나 봐. 금방 올 거야. 엄마가 동주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동주는 콜라를 아껴 마시며 남자애를 기다렸다. 엄마가 집에 가자고 했지만 동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2시간이 넘자 엄마는 아빠 오시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며 동주 손을 잡아 끌었다.
어떻게 도둑 맞은 자전거를 또 도둑 맞니?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에게 손을 잡혀 끌려가며 동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렌지색 자전거를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잠깐 꿈을 꾼 것 같았다. 낮잠을 오래 자고 일어난 것처럼 머릿속이 멍했다. 동주야, 다음에 자전거 찾으면 소리를 질러. 어떻게? 경찰 아저씨나 다른 어른을 부르란 말이야. 엄마나 아빠가 갈 때까지. 동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진 자전거를 다시 만났으니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주는 그래도 혹시 남자애가 아빠를 데려오진 않을까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 잠깐만! 집으로 가던 동주가 엄마 손을 놓고 다시 달려왔다. 혹시 남자애가 늦게 와서 동주를 기다리게 되면 미안할 것 같았다. 그래서 기다리다 갔다는 표시를 하고 싶었다. 동주는 거품까지 다 빨아먹어 텅 빈 콜라병을 자전거가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다. 해 지는 길 위에 콜라병 그늘이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를 잘 보면 병에 꽂힌 빨대도 보였다. 목이 부러지다. 동주는 밤마다 자전거 꿈을 꾸었다.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동주는 웃고 울었다. 동주의 잠꼬대에 몇 번이나 잠이 깬 엄마가 다짐을 받았다. 자전거를 안 탈 땐 자물쇠를 꼭 채워두는 거야. 알았지? 동주 엄만 생일과 크리스마스와 내년 어린이날 선물까지 미리 앞당겨 새 자전거를 사주었다. 쌩쌩 잘 달리는 파란 자전거였다. 자물쇠도 2개나 샀다. 동주는 다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새 자전거가 생기자 첫 번째 자전거가 꿈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동준의 집 앞 큰 길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풍년쌀집, 송악떡집, 서울 슈퍼마켓, 제일철물점, 방울이네 과일, 막걸리 냄새나는 해남식당. 가게 사람들은 동주가 자전거를 탈 때마다 걱정을 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다. 동주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혹시 넘어지더라도 우리 가게 앞은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다. 동주는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쌀을 부어둔 고무통 속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콧구멍에 들어간 쌀은 코를 풀져 나왔지만 귓속으로 깊이 들어간 쌀알은 이비인후과 의원에 가서 꺼냈다. 방울이네 과일가게 앞 늘어놓은 과일 상자 위에 넘어졌을 땐 뭉개진 딸기와 토마토를 며칠 동안 먹어야 했다. 제일철물점 앞에 세워둔 양철 간판은 동주 자전거와 부딪혀서 찌그러졌다. 안개처럼 김이 뿜어져 나오는 송악떡집 앞을 지나가다 떡쟁반을 든 아줌마랑 부딪힌 적도 있었다.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다 문이 열린 해남 식당 안으로 자전거를 탄 채 들어간 적도 있었다. 동주는 억울했다. 사고가 나는 건 길 때문이었다. 동준의 집 앞은 큼직한 자갈들이 널린 자갈길이다. 자전거 바퀴에 자갈이 깔리거나 길이 움푹 팬 곳에 바퀴가 끼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다. 동주는 얼마 전에 자전거를 100년쯤은 탔을 것 같은 할아버지가 넘어지는 것도 보았다. 자갈길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짐 자전거로 막걸리를 배달하는 막걸리 아저씨와 쌀가마니를 배달하는 쌀집 아저씨 뿐이었다. 엄마는 동주에게 넓고 고른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라고 했지만 운동장은 재미가 없었다.
동주는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재미있는 길이 좋았다. 울퉁불퉁 자갈길도 탈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아 신났다. 허벅지가 아픈 언덕길도 괜찮았고 바퀴에 풀이 감기는 시골길도 색달랐다. 결국 동주는 가장 재미있는 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동준의 집에서 10분쯤 걸으면 기찻길이 나왔다. 서울을 향해 북쪽으로 달리고 바다를 향해 남쪽으로 달리는 기차들이 바쁘게 오가는 기찻길이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고속열차와 강아지가 달려가도 따라잡을 것 같은 느림보 열차, 동그란 유모차와 네모난 화물차, 회색 시멘트차와 까만 석탄차도 많았다. 기차가 자주 다니는 곳이라 빨간 깃발을 들고 목에 호루라기를 건 철도원 아저씨가 건널목을 지켰다. 건널목 옆에는 크고 높고 둥근 구름다리가 있었다. 초승달 같은 구름다리는 아래로 기차가 지나다닐 만큼 높았다. 시내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건널목을 건넜고 자동차들은 기찻길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를 지나야 했다. 구름다리 위에 올라가면 멀리 들판 너머 솟은 산들이 보였다. 아이들이 구름다리에 올라가면 어른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예전에 구름다리에서 놀다가 기찻길에 떨어져 다친 아이가 있다는 것이다. 동주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중학생 누나를 알았다. 그렇게 위험하다는 구름다리가 오늘 동주의 목표였다. 구름다리는 가파른 오르막길이어서 동주 힘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없었다. 동주는 어른들이 없는 틈을 노려 자전거를 끌고 구름다리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가쁜 숨이 가라앉기도 전에 동주는 자전거에 올랐다. 어른들에게 들키기 전에 내려가야 했다. 페달을 구르지 않아도 자전거는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다. 동주는 자전거 핸들을 꼭 움켜쥐었다. 자전거가 순식간에 빨라졌다.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은 없었다. 맞바람을 맞자 눈에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왔다. 자전거가 빨라질수록 길 옆으로 보이는 것들이 흐려졌다. 오직 눈앞에 곧게 뻗은 길만 보였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꼬마야, 천천히 가! 동주도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손가락만 뻗으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지만 동주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다. 어설프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가 뒤집힐 것 같았다. 울퉁불퉁한 길바닥을 빠르게 지나가자 자전거가 덜덜덜 흔들렸다. 나무 위에 사슴벌레처럼 자전거에 달라붙어 있는 동주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다. 내리막길이 끝나고 얼마 안 가 자갈길이 시작되었다. 자갈길을 쿵당쿵당 달려가자 브레이크를 잡아도 될 만큼 속도가 줄었다. 동주는 자전거를 세우고 안장에서 내려왔다. 자전거는 멈췄지만 동주 심장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구름다리가 보였다. 높고 긴 구름다리였다. 저기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니. 동주는 스스로 해낸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동주는 자전거를 돌려 구름다리로 향했다. 믿어지지 않으면 또 해보면 되니까. 동주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구름다리를 오르내렸다. 이제는 빠르게 달려 내려와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길 옆에 누가 서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었다. 오늘따라 구름다리 옆에서 노는 아이들이 많았다. 자전거를 탄 동주가 구름다리 가장 높은 곳에 서자 아이들이 모두 동주를 바라봤다.
아이들은 동주가 뭘 하려는지 잘 알았다. 용감하고 재밌는 놀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동주를 흉내내지 못했다. 자전거가 없고 용기도 없었다. 자전거가 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은 부러운 눈으로 동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들 눈길을 한 몸에 받자 동주는 자꾸 발가락이 간지러웠다. 더 멋지게, 더 빨리 달리고 싶었다. 그제는 양쪽 발을 들고 내려갔다. 어제는 페달 위에 서서 내려갔다. 오늘은 한 손을 놓고 탄다. 동주가 자전거 페달을 굴렀다. 구르지 않아도 굴러가는 비탈길이지만 페달을 구르니 시작부터 빨랐다. 점점 자전거가 빨라졌다. 동주는 한 손을 놓으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손이 핸들을 꽉 붙잡고 있었다. 왜 이러지? 슬금슬금 기어가는 거북이처럼 자전거 핸들이 조금씩 멀어졌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자전거가 빨라질수록 울퉁불퉁한 곳을 지날수록 핸들이 동주에게서 슬그머니 도망치고 있었다. 동주가 자전거 앞부분을 바라보았다. 핸들과 자전거 몸체가 연결된 자전거 목에 찢어진 틈이 보였다. 틈은 점점 더 벌어졌다. 동주가 중얼거렸다. 에이씨!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동주가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야 겨우 핸들을 잡을 수 있었다. 팔이 점점 앞으로 당겨져 몸을 더 숙여야 했다. 자전거 선수처럼 자전거와 한 몸이 되어 날렵하게 달리는 동주를 보고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몸을 숙여서 바람의 저항이 줄어들자 자전거가 더 빨라졌다. 벌써 최고 기록을 넘어섰지만 속도가 좀처럼 줄질 않았다. 달릴수록 자전거 핸들이 멀어져 이제 그만 놓칠 것 같았다. 팔아, 힘내! 동주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끌어당겼다. 멀어졌던 핸들이 조금씩 당겨지면서 벌어졌던 틈도 좁아졌다. 됐다! 동주가 안심하는 순간 팔에 힘이 빠지며 핸들이 다시 멀어졌다. 동주가 온 힘을 다해 다시 핸들을 끌어당겼다. 벌어졌던 자전거 목이 제자리에 붙는 듯 하더니 갑자기 힘없이 부러져 버렸다. 땅이 확 덤빈다고 느낀 순간 동주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1분이 지났을까? 10분이 지났을까? 동주 귀에 문득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죽었나? 몰라. 돌 던져볼까? 돌은 아프니까 막대기로 찔러보자. 네가 찔러. 차라리 오줌을 싸. 동주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떴다. 파란 하늘 아래 동주를 둘러싼 아이들이 보였다. 훌쩍이던 여자애들이 눈물을 닦고 반갑게 외쳤다. 살았다! 살았어! 남자애들이 돌멩이와 막대기를 내던지고 손뼉을 쳤다.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일어서려던 동주가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목도 시큰거렸다. 몇 번이나 침을 뱉어도 입속에서 흙맛이 났다. 팔꿈치에 엉겨붙은 흙먼지 위로 포도색 피가 배어나오자 아이들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동주가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며 걸었다. 아이들이 양쪽으로 갈라서며 길을 터주었다. 저만치 아래 목이 부러진 자전거가 보였다. 뒷바퀴가 아직도 돌고 있었다. 동주는 겨우 길 옆으로 걸어가 나무에 등을 대고 앉았다. 팔목과 발목,
무릎과 팔꿈치와 목까지 온 관절이 다 시큰거렸다. 구름다리를 넘어온 트럭이 길을 막고 서 있는 아이들을 향해 빵빵 경적을 울렸다. 목 부러진 자전거를 구경하던 아이들이 우르르 비켜섰다. 동주는 5걸음 걷고 1걸음 쉬어가며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동주 왔니? 내다보던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다. 동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 동주가 미리 자백을 했다. 그래야 덜 혼날 것 같았다. 엄마는 동주를 혼내지 않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동주를 씻기고 상처를 살피고 약을 발라서 자리에 눕혔다. 누우니까 아까보다 더 아픈 것 같았다. 엄마, 엄마. 동주가 부르자 엄마가 바로 대답했다. 엄마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자. 동주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엄마, 구름다리 밑에 자전거 혼자 있어. 가져와야 돼. 동주가 잠이 들자 엄마가 자전거를 찾으러 갔다.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묻자 아이들이 저만치 멀어지는 고물상 손수레를 가리켰다. 펼쳐서 묶은 종이 상자들 위에 자전거가 실려 있었다. 동주 엄마는 고물상 할아버지에게 부탁해 집까지 자전거를 옮기게 하고 빈병과 신문지 뭉치를 내주었다. 동주는 저녁 먹을 때가 지나서야 깨어났다. 팔이 아파서 숟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주를 보고 엄마는 울상이 되었다. 마당엔 둘로 나누어진 자전거가 눕혀 있었다. 자전거가 보일 때마다 동주 엄마는 길가에 죽은 고양이라도 보듯 깜짝 놀랐다. 동주가 더 크게 다쳤으면 어쨌을까 싶어서 몸서리를 쳤다. 동주 엄만 자전거를 찾아오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를 했다. 내일 당장 고물상 할아버지를 불러서 자전거를 치워버리고 싶었다. 엄마가 동주를 달랬다. 망가져서 탈 수도 없잖아. 그냥 엿바꿔 먹어, 응? 그럼 새 자전거 사줄 거야? 자전거 때문에 다쳤는데 또 자전거를 사? 절대 안 돼. 목이 부러진 자전거는 불쌍했다. 엄마는 쳐다보기도 싫어했지만 동주는 생각이 달랐다. 주인 대신 다친 것 같아서 빨리 치료해주고 싶었다. 자전거 병원이 있으면 입원이라도 시켜주고 싶었다. 동주 아빠도 같은 생각인지 다음날 자전거를 가지고 철공소에 갔다. 목에 튼튼한 쇠조각을 대고 번쩍번쩍 불꽃 튀는 용접을 하자 자전거가 다시 살아났다. 까만 안경을 쓴 용접工아저씨가 자전거 안장을 탁탁 두드리며 말했다. 앞으로는 조심해라. 자전거 목은 용접할 수 있지만 사람 목은 용접도 못해. 동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있던 엄마가 손가락을 내밀었다. 구름다리는 절대 올라가지 마. 약속할 거지? 동주는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구름다리도 재밌긴 하지만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찾아보면 구름다리보다 더 재미있는 곳이 있을 거다. 기차가 지나가는 구름다리 쪽에서 기적소리가 들렸다. 막걸리 아저씨. 세상에서 자전거를 가장 잘 타는 사람은 막걸리 아저씨였다. 쌀집 아저씨도 만만치 않았지만 기술로 보나 멋으로 보나 막걸리 아저씨가 최고였다. 막걸리 아저씨와 쌀집 아저씨는 둘 다 배달 자전거를 탔다.
배달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 길고 동주가 세우지도 못할 만큼 무거웠다. 책상만큼 넓은 짐 바지엔 아이들 4명이 앉을 수 있고 바짝 붙어서면 6명도 탈 수 있었다. 쌀집 아저씨는 그 짐 바지에 쌀을 2가만이나 싣고 배달을 다녔다. 2가만이면 160kg. 동주 5명과 맞먹을 만큼 무거웠다. 그런 쌀집 아저씨도 막걸리 아저씨 앞에선 기가 죽었다. 막걸리 아저씨는 짐바지에 막걸리 5상자를 올려놓았다. 짐바지 양옆으론 2상자씩을 매달고 다녔다. 한 상자에 20병이 들어가니까 모두 180병, 200kg 가까운 무게였다. 힘도 세야 하지만 높이 쌓은 상자가 넘어지지 않게 자전거를 타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다. 노란 막걸리 상자를 높이 실은 짐 자전거를 뒤에서 보면 트럭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엄청난 짐을 싣고도 울퉁불퉁한 길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막걸리 아저씨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자전거의 제왕이었다. 하지만 막걸리 아저씨가 최고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막걸리 아저씨는 동네 남자들 가운데 가장 잘생겼다. 그 증거로 막걸리 아저씨가 지나가면 여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여자들은 부끄러우면 고개를 숙인다. 심지어 쌀집 형준이네의 고모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 아빠가 자전거를 가장 잘 탄다고 우겨대는 형준이 말곤 친구들 모두 동주 편을 들었다. 그래도 형준인 고집을 부렸다. 여자들은 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거야. 막걸리 냄새가 지독하니까. 돌리는 게 아니고 숙인다니까? 그게 그거라니까?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막걸리 냄새가 나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걸리 아저씨한텐 소리를 안 지른단 말이야. 막걸리 냄새가 지독하긴 했다. 아빠가 막걸리를 마시고 트림이라도 하면 동주는 구역질을 했다. 게다가 막걸리가 옷에 묻으면 하얗게 얼룩이 져서 잘 닦이지도 않는다. 막걸리를 좋아하는 동주 아빠는 곧잘 옷에 얼룩을 만들어 왔다. 동주 엄마는 모든 술을 싫어하는데 특히 막걸리를 더 싫어했다. 그런 엄마라면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만 같았다. 동주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막걸리 아저씨 잘생겼지? 지난밤 막걸리를 많이 마신 아빠가 아픈 머리를 누르며 엄마를 쳐다봤다. 동주 엄마가 보란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주는 한 가지 더 궁금했다. 저렇게 키 큰 미남 아저씨가 왜 막걸리 배달만 하고 있을까? 잘생긴 아저씨가 배달을 하니 멋있기는 했다. 쌀집 아저씨는 자기 가게도 있고 자전거도 잘 타지만 배가 나와서 배달을 해도 별로 멋지지 않았다. 막걸리 아저씨는 하얗게 얼룩진 헌옷에 운동화를 신고 다니지만 일요일마다 양복을 입고 교회에 가는 쌀집 아저씨보다 더 근사해 보였다. 막걸리 아저씨가 양복을 입으면 사장님처럼 보일 것 같았다. 안경을 쓰면 과학자, 군복을 입으면 장군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옷을 입으면 막걸리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동주는 막걸리 아저씨와 마주칠 때마다 그 자리에 서서 자전거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막걸리 자전거가 지나가면 길 위에 막걸리가 방울방울 떨어져 흔적이 남았는데 그게 또 굉장했다. 길 위에 똑똑 떨어진 막걸리 방울은 여기저기 흩뿌려지지도 않았고 간격이 일정했다. 배달 자전거가 비틀거리지 않고 일정한 빠르기로 지나갔다는 표시였다. 동주는 막걸리 자전거를 타보고 싶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겁고 긴 자전거.
키 크고 잘생기고 힘센 사람만 탈 수 있는 자전거였다. 고양이가 창 밑에서 졸고 있는 봄날이었다. 동주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막 나서려는데 봄바람에 막걸리 냄새가 났다. 동주는 막걸리 자전거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노란 막걸리 상자를 산더미처럼 실은 배달 자전거가 동준의 집 앞을 지나갔다. 막걸리 아저씨는 천천히 힘주어 페달을 굴렀다. 배달 자전거는 느릿느릿 움직였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길 반대쪽에서 자동차가 나타났다. 길고 검고 반짝거리는 새 자동차였다. 차 뒤로 뿌연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타이어에 눌린 자갈이 퉁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자동차는 먼지가 쫓아오지 못하게 속도를 냈다. 자동차와 막걸리 자전거가 점점 가까워졌다. 길은 좁지 않았다. 자전거 한 대와 자동차 한 대쯤은 나란히 지나가고도 남았다. 하지만 막걸리 자전거는 가볍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보통 자전거가 아니었다. 보통 자전거보다 훨씬 크고 넓고 20배쯤 무거웠다. 막걸리 아저씨는 자동차가 비켜갈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검은 자동차는 당연히 자전거가 비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자동차가 거침없이 막걸리 자전거를 향해 다가왔다. 막걸리 아저씨가 놀라서 급히 핸들을 돌리자 높이 쌓아둔 막걸리 상자들이 휘청거렸다. 막걸리 아저씨가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상자들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그 바람에 자전거마저 넘어졌다. 막걸리 아저씨가 허겁지겁 상자들을 세웠지만 길에는 이미 막걸리 홍수가 났다. 검은 안경을 쓴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소리를 질렀다.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 거야? 차가 오면 비켜야지. 왜 달려들어? 왜? 안 달려들었는데요. 뭐가 어째?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안 비켰잖아. 막걸리 아저씨는 쓰러진 자전거를 보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길 가던 사람들, 가게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경을 했다. 검은 안경 아저씨는 한참 소리를 지르고 다시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려 하자 막걸리 아저씨가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냥 가면 어떡한데요? 막걸리가 다 쏟아졌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당신 막걸리잖아. 저는 그냥 배달부예요. 그럼 나보고 저걸 물어내라는 거야? 내 잘못이라 이거야? 이것은 사기꾼이잖아. 너 일부러 내 차에 부딪히려고 했지? 그렇지? 검은 안경 아저씨가 다시 차에서 내리더니 막걸리 아저씨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자기보다 키가 훨씬 작은 검은 안경 아저씨 앞에서 막걸리 아저씨는 엉거주춤 서 있었다. 키가 큰 게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검은 안경 아저씨가 차 번호판 옆에 난 흠집을 찾아내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것 봐. 너 때문에 차 망가진 거 보라고.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막걸리 공장을 팔아도 살까 말까 한 외제차야.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물어낼 거야?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흠집이었는데 검은 안경 아저씨는 눈이 좋았다. 막걸리 아저씨가 새빨개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배달 자전거는 빨리 움직이진 못해요. 짐을 많이 실어서 다들 피해주는데. 그러니까 나도 피해갔어야 한단 말이지. 피하지 않으니까 부딪히려고 막 들이밀었단 말이네. 이런 나쁜 놈. 그게 아니고요. 멈추려고 했는데 사장님 차가 워낙 빨리 왔어요. 차는 원래 빠른 거야. 이게 누구한테 덮어 씌워?
너 감옥 가서 콩밥 좀 먹어볼래? 그럼 막걸리는 누가 물어줘요? 나한테 그걸 왜 물어? 막걸리 물어주면 내 차 물어줄래? 막걸리 아저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막걸리 아저씨가 한마디 하려 하면 검은 안경 아저씨가 10마디를 쏟아부었다. 검은 안경 아저씨가 다시 차에 올라타더니 창문 밖으로 소리쳤다. 운 좋은 줄 알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다행인 줄 알라고. 자동차가 붕붕 소리를 내며 길바닥에 고인 막걸리를 밟고 지나갔다. 막걸리 아저씨가 차를 잡으려는 듯 뒤늦게 손을 내저었지만 자동차는 먼지만 남겨놓고 사라져버렸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제야 막걸리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안 다쳐서 그나마 다행이네. 막걸리 아저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새빨개진 얼굴로 넘어진 자전거를 바라보았다. 쏟아진 막걸리가 길 위에 고여서 웅덩이가 되었다.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는 막걸리 웅덩이였다. 마개가 터진 막걸리병에선 계속 막걸리가 흘러나왔다. 막걸리 웅덩이가 조금씩 커졌다.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군침을 삼켰다. 저거 아까워서 어떡한데? 어차피 발지도 못하는 건데 병에 남은 거는 우리가 마시면 안 되려나? 그러나 저러나 저 많은 막걸리를 누가 물어내는 거야? 막걸리 아저씨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막걸리 아저씨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동주는 막걸리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이를 악물었지만 꾹 다문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막걸리 아저씨의 눈이 빨개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문득 막걸리 아저씨와 눈이 마주친 동주가 고개를 숙였다. 막걸리 아저씨는 눈을 감았다. 이를 악물어도 울음소리가 샜고 눈을 감아도 눈물이 흘렀다. 콧물도 덩달아 흘러나왔다. 막걸리 아저씨가 울면서 중얼거렸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사장님한테 혼나는데 돈도 없는데 막걸리 어떡하라고. 동주는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모르는 척 가버리기가 미안했다. 막걸리 아저씨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웃지도 않고 늘 진지한 얼굴로 막걸리 자전거를 탔다. 막걸리 아저씨가 엉엉 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전거라도 세워줄까? 동주는 조용히 막걸리 아저씨를 지나 자전거 옆으로 갔다. 넘어진 배달 자전거는 잠든 들소처럼 크고 검었다. 동주가 힘을 줬지만 자전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전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막걸리 아저씨 뿐이었다. 어른이 우니 아기가 울 때보다 더 불쌍했다. 잘생긴 막걸리 아저씨가 울고 있으니까 더 불쌍했다. 새 중고 덜컥 자전거. 이상한 일이었다. 동주가 자전거를 사면 몇 달 안에 꼭 도둑이 찾아왔다. 1년에 한 대씩 규칙적으로 벌써 4대를 잃어버렸다. 동주네 학교에서 1등이었다. 동주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자전거 신이 나한테 저주를 퍼붓나? 왜 저주를 퍼붓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동주처럼 자전거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에겐 축복을 내리는 게 맞을 텐데. 엄마 아빠는 동주 잘못이 크다고 했다. 동주는 억울했다. 아무리 자물쇠를 채워놔도 자전거는 잘린 자물쇠만 남겨두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방 안에 넣어둘 수는 없다. 타지 않고 집 안에 모셔둘 수도 없다.
동주는 눈만 깜빡거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네 번째 자전거가 사라지자 동주는 다시 뚜벅이가 되었다. 자전거로는 10분이면 가는 곳을 30분이나 걸어가야 했다. 잃어버린 잘못이 있으니 동주는 아무 불평도 하지 못하고 그저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동주는 다시 자전거 생각이 났다. 이번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자전거 신도 이만큼 했으면 저주를 풀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주 엄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 진짜 안 잃어버릴게. 전에도 약속했다가 잃어버렸잖아. 이번엔 정말이야. 자전거 사주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사달라고 안 할게. 아니, 3년. 동주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창밖은 4월. 춥지도 덥지도 않아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계절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연분홍 벚나무 아래를 지나가면 꽃잎이 하늘하늘 자전거를 따라올 것이다. 동주는 발을 굴렀다. 자전거만 사준다면 무슨 약속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엄마는 동주 마음을 모르는 척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 지킬 거야. 꼭 지킨다니까. 동주가 두 손을 굳게 모았다. 산들산들 바람이 불자 저만치 길가에 피어있는 벚꽃 꽃잎이 팔랑팔랑 바람을 따라갔다. 창밖에 날리는 꽃잎을 보자 동주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엄마는 그런 동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뒤 엄마가 동주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 자전거 가게를 찾아 들어가자 동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엄마를 뒤에서 꼭 껴안았다. 자전거 가게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새 자전거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서로 자기를 골라달라고 동주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동주가 어떤 자전거를 고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엄마가 자전거 가게 아저씨에게 물었다. 중고는 없나요? 중고? 동주가 말 뜻을 깨닫기도 전에 자전거 가게 아저씨가 어두운 구석으로 동주를 데려갔다. 그럭저럭 깨끗하긴 했지만 칙칙해 보이는 자전거들이 한쪽에 모여 있었다. 동주가 타기 좋은 크기의 자전거를 한 대 보았다. 딱히 싫은 데는 없지만 마음에 쏙 들지도 않는 자전거였다. 동주가 엄마 손을 힘주어 잡으며 말했다. 엄마, 오래오래 탈 건데 좋은 거 사면 안 돼? 이거 오래 타면 좋은 자전거 사줄게. 엄마. 자전거 가게 아저씨가 끼어들었다. 탈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야지 후회를 안 해요. 여기 새 차들 한번 둘러보세요. 중고는 아무래도 부품이 낡아서 새 차보다. 아저씨도 동주를 응원했지만 엄마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동주는 중고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 만에 자전거를 탔지만 동주는 왠지 신이 나지 않았다. 친구들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게 새로 산 자전거라고? 헌 거 같은데? 동주가 설명했다. 이거 새 중고 자전거야. 친구들이 눈을 깜빡거렸다. 새 자전거를 탈 때는 몰랐는데 중고 자전거를 타니까 이것저것 자꾸 신경이 쓰였다. 새 중고 자전거는 뒷브레이크를 3개 잡아도 타이어가 땅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끽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동주가 좋아하는 멋지게 먼지 날리며 미끄러지다가 멈추기를 할 수가 없었다. 페달도 더 빡빡한 것 같았다. 안장에서도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그때마다 동주는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 가게로 갔다. 자전거 가게 아저씨도 중고 자전거는 대충 고쳐주는 것 같았다. 새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 친절했는데. 얼마 지나자 새 중고 자전거에 큰 문제가 생겼다. 빡빡한 앞브레이크를 동주가 홧김에 돌멩이로 때린 게 원인이었다. 돌멩이로 몇 대 때리니까 빡빡했던 브레이크가 부드러워지기는 했다. 그런데 너무 부드러워져서 레버를 쥐어도 앞브레이크가 거의 잡히지 않게 되었다. 뒷브레이크는 때리지 말아야겠다. 동주가 200m쯤 달렸을 때 자전거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덜컥. 갑자기 앞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자전거가 뒤집혔다. 마음 놓고 달리던 동주가 땅바닥에 뒹굴었고 자전거도 뒤따라 동주 곁에 쓰러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의 복수는 끈질겼다. 자전거 가게까지 타고 가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앞브레이크가 잡혀 뒤집어질 뻔했다. 어쩔 수 없이 동주는 자전거를 천천히 타고 갔다. 천천히 달리면 브레이크가 잡혀도 넘어지지 않았다. 자전거 가게 아저씨가 대충 브레이크를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중고가 새 것 같을 수는 없잖아. 그냥 타. 아니면 브레이크를 통째로 바꾸든지. 통째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었다. 동주가 망설이는 동안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자전거 가게 아저씨는 웃는 얼굴로 다른 손님만 따라다녔다. 동주는 자전거를 끌고 가게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몇 번이나 앞브레이크가 잡혔다. 처음처럼 나뒹굴진 않았지만 안장에서 미끄러져 단단한 자전거 프레임에 소중한 곳을 쾅 부딪히기도 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입에서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겨우 아픔을 가라앉힌 동주는 자전거를 발로 치려다 꾹 참았다. 자전거가 더 큰 복수를 할 것 같았다. 돌멩이로 얻어맞아도 저러는데 발에 차이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혹시 뒷 브레이크까지 말썽을 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등이 오싹했다. 동주는 끙끙대다가 결국 자전거를 다룰 방법을 찾아냈다. 자전거를 타다가 200m쯤 달렸다는 느낌이 들면 속도를 줄인다. 덜컥 앞브레이크가 잡혔다가 풀어진다. 그러면 다시 속도를 올려 달리다가 200m가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인다. 그렇게 해서 동주는 넘어지지 않고 새 중고 자전거 타는 방법을 찾아냈다. 자전거도 그 방법이 마음에 들었는지 더 이상 동주를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 200m를 짐작해서 타야 하는 게 신경 쓰였지만 탈수록 감이 정확해졌다. 아무도 동주의 새 중고 자전거가 덜컥 자전거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처음이 불편했을 뿐 뭐든 익숙해지기 나름이었다. 동주는 자전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수많은 자전거 가운데는 야생마 같은 덜컥 자전거도 있다. 성격 까다로운 자전거, 살아서 반항하는 자전거. 그래서 전 주인도 포기하고 팔아버린 덜컥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동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자 동주는 커다란 야생마를 길들인 목장 사나이가 된 기분이었다. 사실 그랬다. 동주의 덜컥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동주밖에 없으니까. 동주는 누구에게도 자전거를 빌려주지 않았다. 동주는 자전거를 세워놓을 때마다 야생마 엉덩이를 두드리듯 안장을 탁탁 두드렸다. 어쨌든 동주가 오랫동안 타야 할 자전거였다. 새 자전거를 살 때까지는 말이다. 덜컥 자전거와 씨름하는 동안 동주는 자전거 신의 저주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자전거 신이 새로운 저주로 덜컥 자전거를 보낸 거라고 생각했다.
덜컥 자전거를 길들였으니 자전거 신의 저주를 이겨낸 거다. 그렇지만 자전거 신은 끈질겼다. 또다시 저주가 시작되었다. 성깔 있는 새 중고 자전거는 2달을 넘기지 못했다. 동주는 엄마 심부름으로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갔다. 참기름을 사서 돌아오는데 오락실이 눈에 띄었다. 심부름을 하면 엄마에게 심부름 값으로 잔돈을 받기로 했으니 동전을 미리 써도 괜찮을 것 같았다. 동주는 자전거에 자물쇠를 단단히 묶어두고 오락실에 들어갔다. 게임을 딱 한 판만 하고 나올 생각이었다. 동주는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오늘따라 게임이 잘 되어서 동전 하나로 1시간이 넘게 게임을 하며 최고 기록을 깼지만 한 판은 한 판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밖에 나오니 어느새 해가 사라져서 주위가 어두욱해졌다. 사라진 것은 해뿐만이 아니었다. 동주의 자전거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곳에 세워두었나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다. 또 시작이다. 또. 동주는 마음이 캄캄해졌다. 자물쇠를 채워둔 걸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지킬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동주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분명히 화를 낼 거다. 동주가 야단을 맞는 것도 당연했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게임을 하면 자전거가 사라진다. 몇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사라지고야 만다. 동주는 엄마와 했던 약속을 기억했다. 5번째 자전거도 잃어버렸으니 다시는 자전거를 사달라고 할 수가 없다. 영원히 자전거를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 같았다. 이번엔 다른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와 느낌이 달랐다. 예쁘지도 않고 제멋대로인 중고 자전거였지만 그래서 미워하기도 했지만 없어지니까 보고 싶었다. 얌전한 다른 자전거와 달리 반항도 하고 속도 썩여서 이렇게 헤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동주는 도둑맞은 자전거가 걱정되었다. 덜컥 자전거라는 게 밝혀지면 어딜 가더라도 미움을 받을 게 뻔했다. 덜컥 자전거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한 순간 동주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지나가던 어른들이 동주를 쳐다보았다. 동주는 길가에 주저앉아 배를 잡고 웃었다. 덜컥 자전거를 훔친 도둑은 정신없이 달렸을 거다. 주인이 쫓아올까봐. 누군가 봤을까봐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테니까. 도둑은 모른다. 그 자전거가 덜컥 자전거라는 것을. 그저 온 힘을 다해 페달을 굴렀을 거다.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도둑질에 성공해서 기쁘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전속력을 내다가 갑자기 덜컥. 덜컥 자전거는 빨리 달릴수록 앞브레이크의 효과가 컸다. 도둑은 미사일처럼 앞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자전거는 공중제비를 돌았을 테고. 배가 아플 때까지 웃은 동주는 도둑이 불쌍해졌다. 덜컥 자전거인 줄 알았으면 안 훔쳤을 텐데 많이 다쳤을까? 그랬을 것 같았다. 동주는 날아가는 도둑을 생각하며 웃다가 다쳤을 도둑을 걱정하다가 돌아오지 못할 덜컥 자전거를 생각하며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팔에 붕대를 감은 아저씨가 보였다. 동주가 아저씨 옆으로 달려갔다. 아저씨, 왜 다치셨어요? 넘어졌다. 왜 넘어졌는데요? 그건 알아서 뭐하게? 그냥 궁금해서요. 술 먹고 넘어졌다. 됐냐? 동주는 다친 사람이 보이면 다가가서 이유를 꼭 물었다.
그러다 보면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바로 덜컥 자전거를 훔친 도둑일 것 같았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덜컥 자전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쳐서 화가 난 도둑이 덜컥 자전거를 내버리기 전에 찾고 싶었다. 화풀이로 부수기 전에 구하고 싶었다. 구박받는 덜컥 자전거도 동주를 그리워할 것 같았다. 헤어지니까 별게 다 보고 싶었다.